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21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첫 시간에 다룰 부동산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일단은 강북 우선 투자 전략, 그 다음에 규제보다 호재가 더 효과 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지, 그리고 경기도 입주 폭탄, 뭐 이렇게 관련해서 크게 4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강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피부가 아주 좋아 보이세요? 아닌데. 좋아 보이는데? 좋아요? 네. 잘 먹어서. 잘 먹었어요? 그런가 봐요. 아, 잠도 잘 자고. 잠은 많이 못 자요. 아, 태풍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래서 어제 밤에 비도 온 것 같아요. 선선하구나.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그 제주도 오지 말라고 제주도 회원들이 다 태풍 온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격적인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원순 시장이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이라는 거를 또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뭐 호재예요, 호재네요. 얼마 전에 뭐 용산, 여의도 뭐 이렇게 발표하더니 이번에 또 강북이래요. 네. 그러면서 이번엔 뭐 지역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일단 재밌는 거는 이게 또 호재를 발표를 하는데 뭔가 이유가 필요했나 봐요. 뭐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셨다는. 제가 이게 보니까 네. 이게 이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네. 이런 게 좀 보여주기식 이런 게 일단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님이 이번에 3선 했잖아요. 그렇죠. 3선 하고 나서 이제 5월달에 선거하고 그다음에 5월 맞나? 6월이었나? 6월달에 선거하고 그다음 7월달에 갑자기 삼양동 옥탑에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 달 살고 나서 끝나고 네. 나서 준비했다는 듯이 네. 이제 삼양동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나의 네. 모델로 세워가지고 네. 이제 강북의 이름이 보도자료 이름이 뭐야?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강북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작정하고서 이제 터뜨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박원순 시장만 그랬나 했더니 이전에 보면 오세훈 시장이 일단 당선되고 나서 딱 재임하고 나서 바로 조금 이따 터뜨린 게 한강 르네상스 그렇죠. 전략,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선하고 나니까 이제 좀 탄력 받았고 임기 초에 뭔가 비전을 드러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도 보니까 이번 임기 기간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용산 여의도 터뜨리시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강북에 개발하겠다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강북에 돈을 쓰겠다죠. 돈을 쓰겠다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튼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강북에 근데 돈을 왜 쓰는 거예요? 강북이 네. 못 산다. 못 그러니까 살아? 제일 좀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일 비교 여류에 있을 만한 어떤 주거 환경에 들어가서 그 생활 체험을 해보고 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서울시가 앞으로 재원을 지출해가면서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거를 네.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근데 참 고생하신 것 같아요. 뭐 한 달 동안 굉장히 더울 난 때. 상상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에어컨은 있었겠죠? 네. 에어컨 있었겠지? 에어컨 없지 않아요? 선풍기로 지내셨다는 것 같은데. 진짜? 몰라, 나는 그냥 사실 이게 언론에 나오면 쇼하기 그만해라 맨날 욕만 하고 그래서 맨날 욕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보는 사람도 욕밖에 없어서 네. 기사 나오고 그래도 잘 찾아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러게요. 네, 워낙에 뭐 사실 그랬었죠. 보여주기식. 이게 사실 워낙에 많이 속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이게 진짜 뭐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나왔어요.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이라는 결과는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4개 노선을 2022년 이내 착공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일단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영향을 받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시설 나눔카 주차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뭐랄까요, 친환경, 뭐 그다음에 통행 제한, 뭐 이런 거하고도 상관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통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특히 교통요제는 발표가 되면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일단 서울 안에서도 지하철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버스들이야 다니죠. 근데 버스랑 또 철도랑 주는 안정감이나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이 철도는 기찻길만 다니면 되니까 그렇죠. 막히는 게 없는데 일반 도로는 자동차들이 섞여서 가야 되니까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한데도 제 시간에 못 가는 상황이 생길 많죠. 수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철도 교통에 대한 신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깔려 있어야 집값이 오르고 버스에 다 다니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지하철 소위 말하는 이 중전철이라고 하는데 그걸 넣을 만큼 어떤 수요는 충분하지, 사업성이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경전철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경전철도 사실 사업 타당성이 잘 안 나와서,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돈이 없어. 국가는 그러니까 돈을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해주기 힘든데 민자 사업들 많이 하니까. 네네. 이거 경전철 운영하면서 수익 낼 사람들이 가서 전철 내고 운영 수익 내다가 나중에 이제 기부 체납하시던가 하세요. 이렇게 민간에다 떠넘기려고 그랬는데 네. 수익이 딱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표류하고 있던 이런 경전철들, 이제 그런 데들을 재정 사업으로 끌고 와서 서울시가 좀 돈을 투자해가면서 이제 하겠다. 이제 4개의 노선 정도를 언급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이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지역들은 호재네요. 그렇죠.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좋아서 진행되기 어려웠던 사업을 그 사업성을 결국 서울시가 보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일단은 주거 여건이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좋아질 것으로 크게 경전철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는데, 사실 네. 보면 경전철 들어가고 난 집값 별로 안 올랐어요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어떤 편의성이 개선이 되면 어떤 지역에 대한 가치로서 지가로서 반영이 되는데, 올 초에 기사들 보면 별로 반영 안 됐어요 이런 내용들 많았는데, 그렇죠. 그런 기사의 덧글들 보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기자님이 와보고서 쓰는 글이냐, 너무 좋아졌다, 지역 분들의 그런 말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안 좋을 수가 없지. 그럼 하지 말아야지. 아니 어떻게 안 좋아져?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모노레일하고 곤돌라는 되게 이건 또 뭔 소리야 싶어서 봤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보도 자료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사진, 이 소위 말하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산동네라고 표현하는, 옛날에 이제 되게 구릉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릉지 밑에서 구릉지 위쪽으로 일종의 미니 케이블카처럼, 그러니까 모노레일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뭐 곤돌라라든가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타고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 그게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꼈지. 뭐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구릉지라든가 네. 대표님 잘 아시는 북아현 뉴타운 쪽이나 네. 아현 뉴타운 쪽이나 거기에다 모노레일을 놓는 게 낫겠어요? 싹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게 낫겠어요? 글쎄 뭐가 좋을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요번에 강북 우선 투자 전략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이제 봤거든요. 네. 이 얘기를 사실 이제 깊이 팠구나 이것도. 이거 발표를 네. 발표하는 현장에 있는 네. 모 언론사 기자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거 발표 듣자마자 와서 메모했던 내용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될 것 같냐를 물어보시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어들을 보는데 재개발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큰 트렌드 자체가 다시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 후 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냐를 되게 유심히 들었는데 그 얘기는 없는 거야. 그러더니 모노레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정비는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집 고치고 개량하고 하는 거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거고, 이런 사실 이제 올라다니는 이런 케이블카란다. 모노레일 같은 거는 네. 이제 주민들이 만들어서 설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결국은 뭐 도로를 개선해주는 어떤 방식으로서 이걸 뭐 도입하겠다 이런 건데 몇 군데나 해주겠어요 사실. 설치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거고 이제 그냥 이제 꾸준히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간다라고,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이런 어떤 지형적인 약점들을 이게 사실 저는 보도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그 부산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타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구릉지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한번 저는 그림만 봤어요. 아 그래요? 그냥 생긴 건 케이블카처럼 생겼어요. 되게 쬐끔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케이블카는 케이블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는 게 케이블카고.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밑에서 이렇게 레일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에스컬레이터처럼? 곤돌라다.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 곤돌라인가 보다.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예시 사례 보면. 말이 안 되지. 보여줄게. 그래서 일단은 사진 찾아보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보도자료 있어요. 자, 그래서 케이블카 얘기가 나왔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가닥 자체는 전면 개발 방식을 통해서 재개발 같은 유형의 개발 방식을 선택을 하지 않고 소규모 정비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이용한 그런 자체 정비,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빈집 1000호를 매입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을 한다고 해요. 창업을 위한 이런 시설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등등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개발에 대한 호재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고쳐 쓰라는 거에 대한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골목 경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또 도시 예상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집수리 협동조합 이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문화 돌봄 시설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일단은 대학 자체가 대부분 다 비강남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쪽 지역의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강북으로 이전을 해서 제일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서울 주택도시공사겠죠. SH공사 우선적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식의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다음에 재정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한 구에 한 개의 시설 정도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강북 지역의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은 확실하게 잡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운영 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강남은 재건축하지 마라. 마포하고 용산하고 여의도는 그래도 가겠다. 강북은 잘 고쳐 써라.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금 얘기한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이런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 재건축하면 재건축 부담금 받아서 여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는데 돈 내고 해라. 그러면 재건축을 이런 쪽인 거지. 그럼 재건축을 하게 해주겠다? 가는 데들은 그렇게 꽂아서 강남
불균형 됐으니 강남에서 발생된 이득을 강북에 돌려 써서 그래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네.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조합의 강남의 재건축이 미쳤다고 이거 돈을 이렇게 다 내? 소유자들이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일단은 큰 밑그림은 네.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게 그래서 뭐 강북이 뭐 다시 이제 재평가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죠. 이 돈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갔다가 이게 강북도 엄청 강남은 요만큼이고 강북 이렇게 넓잖아. 그렇죠. 그 안에서도 필요한 데들은 나도 좀 주세요는 많을 거고 그렇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는데 자 아무튼 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이라든가 이제 교육 부분을 조금 확충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신경 쓰겠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90% 늘리겠대요.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 지어가지고 서울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사들 다 지방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네네. 서울시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강남에 있는 거 강북으로 내보내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강북의 주요 거점들, 업무지구들을 좀 늘려나가겠다. 그러니까 강북에 일자리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 어떤 표범으로, 그 어떤 모범으로서 서울시나의 기관들도 강북으로 옮겨버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빈집 관련해서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시행되고 이제 공공에서 빈집을 사서 이제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제 그 권한이 생겼거든요. 네. 1년 이상 빈집들을. 그래서 이제 빈집들을 매년 사가지고 2022년까지 한 4,000호 정도 사서 2022년 맞죠? 네, 아무튼 네. 2022년, 2023년 정도까지 4,000호 정도 사서 리모델링해서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그 뭐 신혼부부들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뭐 활용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큰 밑그림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그림 하에서 원래 추진하던 부분들을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서울시판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강북에 있는 강남에 있는 재건축 이런 등등 재원 마련해서 앞으로 강북 쪽에 그렇게 돈을 쓰는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그걸 갖다가 되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홍보하고 싶었나 봐요. 보면 보도자료에 다 시장님 얼굴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강남의 재건축을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요? 예. 여기는 전반적으로 재원 마련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라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강사님 얘기했던 거처럼 강남에 있는 재건축 소유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겠지만 뭐 이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강남에서 재원을 마련을 했다고 쳐. 나라에다도 좀 달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도시의 뉴딜 사업 일단 발표는 발표니까 돈 쓴다 되든지 말든지 네. 뭐 그거는 일단은 그런 큰 방향을 그렇게 가겠다는 거지. 좋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랬답니다. 뭐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강북 쪽에 어쨌든 낙후된 지역에 좀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런 형태의 주택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서울 집값이 7주 연속 상승폭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진 않고. 뭐 좋은 얘기밖에 없잖아 지금. 집값이 난리예요. 네. 미쳤어 진짜. 왜 고르는 거예요 그럼? 박원순 시장님이 네. 강북 우선 투자 전략 한다고 발표해서 집값이 오른다고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본인 의지로 개발 지금 도어선에 불 붙였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많이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마포 아니에요? 여의도, 마포, 여의도, 성동. 그러니까 진짜로 여의도 개발 계획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한 후폭풍이 영상 개발에 대한 그 후폭풍이 그 주변 지역을 달구는 데는 크게 영향을 끼친 것 같긴 해요. 예. 흑석동 부동산들도 여의도 발표 나고 나서 여의도 살 거 없으니까 여기 영향 받는다고 흑석동 자꾸 사람들이 사러 와요 라는 얘기를 그 이후에 했었거든요. 마포도 또 다시 지금 어제 마포에 한강변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랑 얘기하는데 뭐 아무튼 물건들이 들어가고 사람이 안 붙어서 약간 정체되는 모양새에다가 뭐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매수가 불붙기 사겠다고 하는데 매도자는 또 도망가고 그런 상황들이 가격을 말하면 또 좀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 가격이 낮지 않은 금액이에요. 지금 마포도 불이 붙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포도 그렇고 그 결국은 그분 때문이잖아. 그분 때문이잖아. 그날 잘 잡아놨는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근데 더 웃긴 거는 매도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 금액 받으면 팔겠다라고 해서 내놨는데 매수가 안 붙다가 붙어 사겠다라고 하니까 매도가 알았어요. 잠깐만 하고 다 안 판대. 왜냐? 팔고 강남 갈아타려고 그랬는데 강남 더 올랐다 이거. 못 갈아타니까 다시 매도를 이렇게 안 하는 갈아타기 수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이 좀 주저앉고 강북이 치고 올라갈 때 갭이 좀 줄었을 때 팔고 갈아타려고 했었는데 다시 달아나니까 팔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 지금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양쪽에서 치열하게 있는 상황이다. 지금 강남 쪽의 아파트 가격 분위기 심상치 않나요? 강남 쪽도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들은 금액들이 있는데 차마 말하기가 그래. 그럼요. 위화감 조성 좀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 받았는데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화 받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강남 쪽의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전체적으로 지금 뜨겁게 시장이 다시 달궈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시켜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럴까요? 서울하고 수도권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우리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글도 올리시고 조회수 뭐 기타 등등 난리가 났다는 얘기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달에 통계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 자체가 막 달아오르면 불안하죠. 뭐 계약해 놓으셨던 분들은 사실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릴지 모르고 계약해 놓으셨던 분들은 그 여의도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나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중도금이 뭐 치러지기 전에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해제하는 게 오히려 그 이후에 가격 호가 상승이 더 컸기 때문에 호가 상승이 더 컸다니 보통 계약금 통상적으로 10% 받잖아요. 그렇죠. 그걸 물려주고도 해제한다는 얘기 10% 이상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 그러니까 이상. 장난 아니죠. 계약금을 2배를 물어주고 그리고 뭐 계약금 지금 일단 신문에 대표적으로 나온 케이스는 그거예요. 계약금을 8천만 원을 받았는데 계약금 2배를 물어주고 8천을 물어줘도 집값은 1억 7천이 올랐기 때문에 9천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이 생긴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리고 물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더 유리한 결론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단기간에 집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단기간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떡해요. 몰라. 나 올 하반기에 조정이 있다는 얘기 했다가 완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왜 또. 완전 창피해. 완전 창피하고 틀렸고 부끄럽잖아. 왜 이래 또. 이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건데 지금 시장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참 읽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데 당장 얘기를 신뢰하고 아무튼 이 말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 근데 왜 그러는 거냐고. 해석 자체는 결국 그거 같아요. 지금 상황은 진짜 돈 있는 사람이 많구나. 돈 들고 있는 사람이 많구나.
많구나라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덤비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뭐요? 이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들이 대부분 굉장한 수요 억제책이에요. 부동산 규제책 자체가 수요를 억제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편으로 미래의 수요까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죠. 너 지금 집 더 사봐야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뽑아먹을 거니까 집 더 사지 마 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또 임대 가격이 올라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대사업자를 강제하는 이제 이런 규제까지 선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재고 주택 시장에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 억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미래의 수요 그런 어떤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더 억제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역으로 그게 재고주택 시장의 공급을 훨씬 더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여전히 시장의 수요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수요가 결국 높아지는 매도가들을 수요들이 쫓아와주면서 지금 가격들이 지금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들 가서 얘기해 보면 매물이 없다고 그래요. 물건들을 그러니까. 못 사. 그러니까. 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보이는 수기들 보면 그래요. 되게 가슴 아픈데 그러니까 집 드디어 계약금 보냈습니다. 집 샀어요. 라고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뭐 10번을 사겠다라고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캔슬되다 드디어 어제 계약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상황으로 보면 그것도 안심할 수 없는 거야. 그치. 만약에 더 올라가 버리면 또 해지하자고 나와버리면 또 이 사람은 멘붕 오는 거. 계약 해지됐어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보이는 글들 중에서 되게 속상해 보이는 글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얼마가 더 올랐어요. 작년에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5억이 올랐어요. 강남에 파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면서 참 이 상승장에서의 근데 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부의 어떤 부작용이 정부가 내세웠던 부작용 대책의 부작용들이 좀 시장을 왜곡하면서 이렇게 급등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서민들의 어떤 슬픈 눈물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8회 대책 때 발표를 했었던 게 사실 그래요. 강 선생님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마치 커다란 물줄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댐을 치는 것 같다. 그냥 결국 댐을 친다고 해서 처음에는 막아지겠지만 그게 물이 쌓이고 나면 결국은 댐 옆으로 치고 나갈 것인데 치고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없어서 참 아쉽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려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보통 양치기 수압이 더 세진 거예요. 양몰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새롭게 만들어주는 길은 없고 그렇게 막기만 하니까 그런 거 같네. 댐에 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댐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구멍이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좀 하다가 뚫리자마자 터지는 쌓여있던 물줄기가 빵 터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그런 느낌. 상황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기대해 보는 게 아니야. 사실 겁나요. 뭐야? 얼마나 세게 나올까?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어서. 낼 게 없지 않아. 낼 게 없어. 그리고 우리가 12구 부동산 대책이나 831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대책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없었던 규제들이 막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그런 규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수석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이 노무현 정부 때 하셨던 분이에요. 네. 같아요. 맥락이 같아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또 유사한 형식과 방법으로 끌고 가시는 건데 사실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인정을 하죠. 그런데 실패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그대로 현재 정부에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보여줘서 뭔가 이렇게 쇼킹하고 새로운 게 나오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더 강한 게 나올 거라고. 야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조화에서 더 상상도 못할 센 규제가 나올 것 같은데. 상상도 못하고 센 게 뭐가 있어요. 아니야.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니야. 그러니까 12구 대책, 831 대책도 상상도 못했던 게 당시에서 이런 규제를 어떻게 생각해냈지라고 생각할 만한 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지 뭐. 일단 아니 재건축 일단 발표하고 보자. 때리고 보자. 아니 난 억울하면 소송해라. 뭐 이거 아니야. 규정이란 것도 사고 팔아도 조합원이 못 돼. 이런 규정 자체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돼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그 위헌 소송 하고 있겠지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당연히 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이게 맞는 처방인지는 모르지만 막 밀어 넣더라도 부동산 잡자는데 그럼 이거라도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다 밀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공포스러운. 예를 들자면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표님 아시겠지만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투기지역안에 지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투기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투기지역안에서 집을 살 때는 그 집을 사용할 사람만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재정비 촉진지구안의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하면 다주택자는 못 사는 거고 매각하는 뭐 내고 사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지만 이런 폭등장이 되면 그러한 규제책도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규제책도 명분이 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나는 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실 어느 선까지 이걸 갖다가 제한할 수 있을까? 공산주의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시장의 이 불만들 부동산 상승장에서 소외된 또는 진짜 집값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의 에너지들이 그런 정책들에 면죄부를 준다니까요. 당위성을 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너무 힘든 거지.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8일 대책 때 얘기 나왔던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은 충분하다.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공급책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랑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위례 신도시 만들었던 것처럼 위례 신도시가 831 대책 2005년에 이 강남의 고급 주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중대형 평형 중심의 신도시 만들자였기 때문에 국토부가 자꾸 너 서울시 이렇게 나올래라고 하는 게 그린벨트 내놔라 풀자 이건데 서울시는 풀 그린벨트가 없거든요. 뭐 이러면서 지금 서울시 연구원에서 얘기 막 자료 내놓고 그랬는데 아마 그거 갖고 조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대단히 공급책은 뭐 그런 방향일 수도 있겠죠. 다시 일단 발표해야죠. 공급책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게 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쪽부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솔직히 저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단히 공급책에 대한 얘기도 포함이 되고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규제도 풀어줬으면 좋겠지만 2005년도에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이후에도 강화되면 강화됐지 풀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을 통한 공급에 대한 얘기들. 근데 그것도 참 웃겨. 이제까지 공공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얘기를 다 임대주택으로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신혼희망 타운 또는 공공 임대 비중을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 이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또 시장은 반응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공급에 대한 것이 충분히 있고 올해 말부터 공급이 쏟아진다. 그래서 사실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용인, 화성, 파주, 광주, 김포, 남양주, 안성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공급이 쏟아지고 나면서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잠깐만 끝났는데 불 꺼진 새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공급이 터져가는 건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안 가잖아. 그 수요와 공급이 왜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인허가량에도 문제가 네. 있는 게, 실제로 개포 8단지 같은 경우도 2,800세대 아파트지만 일반 분양은 200 몇십 개란 말이에요. 네. 2,500개의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 늘어나는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 물론 뭐 고덕의 이런 중층 아주 저층재 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늘어나는 수량이 많았지만 앞으로 나올 애들은 다 중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급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앞으로 90년대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공급 절벽은 올 거예요. 물리적으로 재개발도 이제 남은 거 얼마 없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의 공급 방식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어지는 거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빌라 다세대, 건축도는 개량이에요. 빌라나 다세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빌라나 다세대가 집값 폭등해서 문제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급이 문제가 되는 거는 고가주택, 인기 지역에 비싼 애들이 폭등하는 거지, 다세대가 막 미친듯이 폭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이런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이 충분히 미래에 만들어질 게 아닌 거고, 소규모 주택 재개발,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결국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뭐 1, 200세대 남짓 때는 저층 아파트 짓는 거거든요. 다니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할 때 나홀로 아파트는 아파트랑 달라요 얘기하잖아. 그런 그렇죠. 거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공급이 생기긴 할 건데, 지금 수도권에 저기 용인에 아파트 새로 짓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애초에 이 수요층들이 다른 이런 쪽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아시겠죠. 모를 리가 없지. 그럼 모를 리가 없지. 근데 왜 이러고 가만히 있나 모르겠네. 그거는 또 모르겠네. 아니 일단은 공급이 많대잖아요. 지금 공급은 충분하게 있대잖아요. 지금 그 파리 대책 하면서 다들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공급은 충분히 있다. 근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지. 공급이 충분히 있으면 수요가 공급에 의해서 가격에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 적정한 시장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게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학의 기본인데 왜 공급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올리는 판단을, 거지. 그 해명을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응? 아니. 그러면 아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난 필요로 하는데 공급과 수요가 수급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고급 주택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고, 정책에 대한 불만이지.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더 많고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양쪽 시장이 둘 다 어긋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땜빵이야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뭐 더 센 규제를 통해서 뭐 댐 하나 더 치든가, 뭐 아니면 이제라도 공급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뭐라 그럴까, 좀 시장 달래기 뭐 이런 걸 하든가. 뭐 어차피 뭐 공급 대책 발표해도 뭐 실현되려면은 정권 끝나야 돼요. 네, 여기서는 안 돼. 네? 그렇죠. 2005년에 831 위례 신도시, 그 당시에 위례 신도시가 아니라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더라? 뭐였지? 아무튼 송파 신도시였어요. 송파 신도시. 송파에 무슨 신도시를 위례라는 이름이 붙은 건 나중이었어. 아무튼 하겠다라고 했는데, 위례 신도시 분양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13년, 12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 처음에 그렇게 다들 공급 대책에 빠져서 832 대책, 82 부동산 대책의 반쪽짜리였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니라고 빡빡 우기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자체는 매우 불안하고
서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살벌해지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얘기가 맞는지는 올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책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시장을 좀 안정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이제 단속들 엄청 다닐 거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들은 영업을 못 한대요. 문제는 그거지. 부동산 사장님들이 가격을 올려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 결국은 파는 사람이 올리는 거지. 부동산 사장이 어떻게 올리면 파는 사람이 그 가격을 주고 사는 거지. 부동산 사장이 뭐라 그러면 뭐 대도 않는 걸 금액에 살아가면 살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서로 등 떠밀기 하는 형태로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부에서도 혜택 뭐 대안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단속한다고 다니면서 엄한 부동산들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거기 가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코트리 잡고 그 뭐 계약서 쓰다가 오타 한 글자 있다고 그거 가지고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경고 때리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뭐 가이드라인도 없고 규정도 없고 일단 거래 못하게 부동산 중개업소부터 문 닫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불만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매우 불만이야. 그래서 뭐 요 정도 얘기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 가득한 한 주의 시작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변곡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수록 이 부분들을 정신 바짝 차리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저희 별별수다 함께 좋은 정보들 같이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한 주간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편안한 계절을 느끼면서 살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심기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저희가 불편하게 만들어드리는 건 아니라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저희의 이야기에 그냥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 소식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